문대원의 위클리 매거진. 안녕하세요. 위클리 매거진의 문대원입니다. 옛 동료의 자식 자랑이 많이 부럽습니다. 예전 머리 쓰다듬어주던 어린 꼬마가 성장해 이제는 의젓한 의사가 되어 동부에서 활약하고 있는 모습이 너무나 보기 좋습니다. 거기다 며느리 역시 훌륭한 명문의대 교수이면서 이렇게 올린 사진을 보면 마음이 너무나 훈훈합니다. 예전 어린 시절만 기억이 나는데 이렇게 잘 커준 것이 마치 제 자식인 것처럼 고맙기까지 합니다. 30여 년 전 뉴욕 시절이 생각나면서 그때 가까이 지냈던 사람들도 무척 그립습니다. 90년대 초 각자의 길을 추구하러 뿔뿔이 헤어진 우리 모든 멤버들에게 오늘따라 유난히 그립습니다. 그렇게 캘리포니아로 돌아온 지 30년이 넘었으니 당시 꼬마들이 모두 어른이 된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젊은이들 앞날에 많은 축복과 보람찬 인생을 바라는 마음입니다. 오늘의 토픽은 삶의 목적과 이유, 야구장에서 일어난 비극, 황혼 이혼, 골프카트 왕국, 그리고 파이코 스코어입니다. 올해 81살인 프레드 씨가 있습니다. 프레드 씨는 나이 먹어가면서 요새 신문을 이렇게 보다 보면 그 사망자 소식이 올라오는 오비추어리 섹션에 눈이 자주 간다고 말합니다. 뉴욕시에 사는 프레드 씨, 현재도 일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언젠가 그만두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은퇴한다는 생각을 접고요. 다시 마음을 먹습니다. 은퇴하는 것보다 지금 일하는 것이 몇 배 더 즐겁다고 말합니다. 현재 허슨밸리 컬리지에서 반도체, 세미컨덕터 매니팩처링 기술을 가르치고 있는데요. 학생들에게 인기 최고입니다. 지난 2001년부터 이곳에서 가르치기 시작했는데 그전 경력은 사실 대기업이나 정부 기관 등 화려합니다. 그러다가 그가 55세에 첫 번째 은퇴를 했죠. 그때 당시 은퇴를 한 후에 중고 자동차 딜러를 운영하기도 했고 로컬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물리학을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비교적 은퇴를 한 후에도 프레드 씨는 어느 정도 활동을 해오고 있으면서 학생을 가르치면서 늘 뇌에 자극을 주어온 것입니다. 특히 학생들 가르치는 것을 너무 좋다고 말을 하면서요. 내가 할 일은 그들에게 답을 주는 것이 아니고 답에 도달하게 리드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런 활동은 프레드 씨 삶의 목적을 제시합니다. 올해 초 불행히도 막내딸의 죽음 같은 슬픔을 극복하고 살아가는데 큰 도움을 준다는 것입니다. 사실 80대에 접어든 사람들 중 프레드 씨는 상당히 드문 경우입니다. 연방노동청 자료에 의하면 현재 80대 중 오직 5.3%만이 일을 하거나 직업을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베이비 부머 세대들 중 이 중에 가장 나이 많은 사람들은 2026년에 80세에 접근합니다. 그러면서 현재 75세 이상 중 일을 하고 있는 비율은 내년 가서 40%가 넘어갈 것이라는 게 나와 있고요. 또 베이비 부모들 중 70세가 넘어서 은퇴를 미루고 일하는 비율이 50%가 될 것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80대 여전히 일하는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그런 것들은 먼 곳에서 찾을 필요가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바로 미국 백악관이나 미 의회 멤버들을 보면 역력하다고 나와 있는데요. 현재 미국 상원의 중간 연령이 65세로 나와 있고요. 거기다 미국 내 잘 알려진 최고 비즈니스 리더들이 아주 고령입니다. 예를 들어서 블랙스톤의 스티븐 스월츠맨은 이분은 76세이고요. 베리 딜런은 81살. 그리고 유명한 칼 아이컨은 87살, 그리고 여러분 다 아시는 워런 버핏은 이분은 93세입니다. 그동안 사실 우리가 은퇴를 얘기하면 이 은퇴하고 휴가나 떠나야 한다는 이런 굳어진 생각하에 지난 몇십 년을 살아왔죠. 그런데 요새 혁신적인 변화가 바로 앞에 와 있습니다. 사실 수많은 미국인들이 은퇴하고 편안하게 유지하면서 누릴 저축이 불충분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은퇴를 미루고 지속적으로 일한다는 것이 사실 선택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필요에 의한 경우가 많다는 지적입니다. 결국 일을 해야만 하는 경우가 더 많다는 것이죠. 실제로 은퇴를 앞두고 있는 조금 젊은 세대들, 60세와 65세 미국인들의 대부분은
은퇴를 하고 나서 지금 살고 있는 비슷한 레벨 상황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액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이런 현실이다 보니까 일하는 것을 더 연장하는 것이 재정적으로 큰 도움을 주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죠. 이렇게 몇 사람 예가 나와 있습니다. 11살 어린 시절부터 일을 해온 올해 85살의 루이즈 맥밀런 씨가 있습니다. 이번엔 지난 수십 년간 식당과 소매업계에서 다양한 직업을 가졌지만 노스캐롤라이나주의 샬럿에서 평생 7자녀를 키웠습니다. 그러면서 저축이라고는 거의 불가능했죠. 현재 소셜 시큐리티를 받고 있지만 이것만으로는 절대 부족합니다. 그래서 현재 로컬에 있는 로즈에서 문 앞에서 손님들을 맞이하는 그리터로 일하고 있습니다. 주중 입구에서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고정적으로 손님을 맞이하는데요. 현재 생활하는 데 경제적으로 큰 도움을 준다고 하고 있습니다. 루이즈 씨는 말합니다. 현재 내 직업을 너무나 사랑한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 80살의 앨린 씨가 있습니다. 앨린 씨는 양복점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하고 있는데 이곳은 지난 20년 동안 이곳에서 일을 해왔습니다. 사실 이분은 여기서 일하는 것이 꼭 돈 때문만은 아니라고 하는데 여기서 버는 작은 인컴으로 인해서 그동안 저축해 놓았던 본인의 이 은퇴 자금에 손을 댈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자금들은 자녀들에게 남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차원의 앞으로 은퇴를 앞두고 있는 다음 세대들에게 이 앨런 씨는 말을 하는데 다음 세대들은 아마도 힘들 것이라고 우려합니다. 왜냐하면 본인들보다 이런 옵션이 훨씬 더 적을 것이라는 생각이죠. 그녀는 현재 일하면서 움직이는 신체적 활동이 본인 건강, 특히 뇌 건강에 큰 도움을 준다고 얘기를 하면서 지금 일을 하는 가장 큰 이유라고 말합니다. 인지 능력에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이죠. 또 85살의 필리스 뮤시나 씨가 있습니다. 그녀는 지난 수십 년 동안 마케팅 디렉터로 몸담아온 시니어 케어 퍼실리티에 몸을 담고 있었는데요. 최근에 이곳 주인이 바뀌면서 그만두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녀는 완전히 은퇴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녀에게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아주 굳습니다. 그래서 주위에서는 여기저기서 직업을 와달라고 하는 데가 많지만 이 모두 거절하고 노년층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시니어 리빙에 대한 매거진을 런칭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녀는 다시 한번 말합니다. 나는 일하지 않는다는 것이 너무 마음에 들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또 올해 80살의 마이클 해커 씨가 있습니다. 마이클 씨는 허프스트라 유니버시티 안에 스템 연구센터의 공동 디렉터로 일하는데요. 주어진 프로젝트에 깊이 빠져있는 어린 학생들을 보는 것이야말로 인생의 가장 큰 행복이라고 말합니다. 현재 하고 있는 일은 그가 젊은 시절에 교실에서 학생을 가르치거나 또 뉴욕주 교육청에 몸담았을 때와 상당히 다른 분야에서 일을 하고 있지만 또 어떻게 보면 학생들을 대하면서 차세대들의 신체적, 정신적 성장 과정을 보는 것은 크게 다를 바 없다고 말합니다. 특히 이분은 교육 분야에 오랫동안 몸을 담다 보니까 우리가 늘 주장하는 표준이라는 스탠다드에 너무 묶이게 된다고 지적합니다. 물론 뒷배경의 지식을 가르치는 것은 중요하죠. 그렇지만 그 안에 완전히 몰두하면서 학생들이 자체 내 가질 수 있는 이런 생각이나 창의력은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과정에 본인이 그나마 조그만 일부를 담당한다는 생각은 삶의 목적을 부여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직도 내가 일할 수 있다는데 너무나 감사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본인의 건강이 허락하는 한 늘 나는 한쪽 코너에 서서 그들을 바라보는 것을 하고 싶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삶의 목적과 이유는 이 현재 많은 노년층들에게 일을 지속하고 싶다는 옵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번은 야구를 너무나 사랑하는 얼윈 골드블룸 씨 부부 이야기입니다. 5년이 지난 현재도 그 타자 뱃 맞고 튕겨온 파울볼의 악몽이 생생하다고 얼윈 씨는 말하고 있습니다. 얼윈 골드블룸 씨는 매일 밤 잠자기 전에 이 카마리오에 사는 집 아래층 서재에 컴퓨터를 켜고요. 유튜브에서 넷 킹 콜의 노래 Fascination을 틉니다.
이 노래는 부부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였고 그러면서 아내를 생각하면서 너무 아름다운 사람이었다고 기억합니다. 5년 전 결혼 59주년을 기념하면서 부인 린다 씨와 얼윈 씨는 토요일 밤 다저 스타디움에서 바로 샌디에고 파드레스와 경기를 보러 갔습니다. 이들은 좋은 자리 로즈 레벨의 앞에서 세 번째 자리 홈플레이트의 오른쪽에 위치하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녀는 다저스 최고 팬인데 파란색의 유니폼을 입고요. 다저스를 열렬히 응원했습니다. 경기는 9회까지 다저스가 3대2로 리드하는 팽팽한 접전이었습니다. 9회 초 파드레스의 공격, 한순간 파울볼이 날아오고요. 이것은 부인 얼굴에 맞고 그녀는 사망한 것입니다. 이제 5년이 흐르고 90세가 된 얼윈 씨는 매일 밤 그녀를 생각하면서 패시네이션을 틀고 있습니다. 그날 경기가 있었던 밤에는요. 53,528명이 꽉 메운 다저 스타디움이었습니다. 파울볼이 하필이면 그녀 얼굴에 맞았을까? 그렇게 사랑하고 좋아했던 야구 게임이 그녀가 사망하게 만들었을까? 이런 질문들을 매일 묻습니다. 왜 보호망은 그렇게 낮았던가? 수많은 질문만 생기는 것이죠. 거기다 다저스 구단 측의 초기 반응은 더 마음을 아프게 만들었는데요. 처음에 다저스 측은 부인의 사망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공식적인 해명이 없었죠. 그러다 결국 6개월이 지나고 딸인 제이나 브로디 씨가 ESPN에 연락하고 이런 사실을 알리면서 결국 인정하게 된 것이죠. 상당히 기분이 나쁘고 상처를 입게 만든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보통 팬들은 잘 모른다고 합니다. 실제로 메이저리그 역사상, 긴 역사상 파울볼에 맞아서 사망한 관중은 딱 2번째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5년이 지난 오늘도 얼윈 씨는 여전히 씁쓸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생은 너무 공정하지 못하다고 눈물을 닦으면서요. 그 자리에 내가 앉아 있었을 것을 하면서 아쉬워합니다. 골드블룸 씨 부부가 구입한 10경기 시즌 티켓의 마지막째 게임이었습니다. 이제 9회가 곧 끝나고 집으로 가기 일보 직전이었고요. 이 LA 팬들 유명하죠. 일찍 그 자리를 떠나는 상황인데 그렇지만 골드블룸 씨 부부는 절대 일찍 떠나는 적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그러면서 우리는 진정한 팬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실 이 부부의 다저스에 대한 역사도 대단합니다. 이 두 분은 월드 시리즈 게임도 지켜보았고요. 예전에 샌디 코팩스의 퍼펙트 게임도 보았습니다. 다저스에 대한 무조건 사랑은 아무도 따라올 수 없다고 하면서 평생 다저 블루 컬러로 치장한 부부였습니다. 딸 제이나 씨가 얘기를 합니다. 엄마를 생각하면서 점심 싸서 다저스 게임 가는 것이 최고의 낙이었다고 기억이 생생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머니 린다 씨는 CBS 라디오에서 일했던 경력이 있고요. 아버지 얼윈 씨는 레슬링 코치에 피어스 칼리지에서 피지컬 에듀케이션을 가르치고 레슬링 심판 레퍼리도 역임을 했습니다. 이 부부는 웨스트힐 지역에서 3명의 자녀를 다 키우고 7명의 손자, 손녀를 가진 커플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은퇴를 하고 나서 다저스 야구가 최고의 엔터테인먼트였습니다. 그러다 2018년 8월 25일, 그날은 어느 날과 같은 다저스 게임 날이었습니다. 9회 초 3대2 다저스 리드로 마무리 투수인 켄리 젠슨이 마무리를 할 때 지켜보느라 긴장감이 돌면서 부부는 대화도 잠시 멈춘 채 땀을 쥐고 있습니다. 매 투구마다 모든 사람이 지켜보는 아주 긴장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들어선 타자는 6feet 5인치에 285파운드 무게가 나가는 프랜밀 레이에스. 첫 번째는 볼이었고요. 스트라이크, 볼, 그리고 네 번째 투구. 스윙에 파울이 되면서 날라온 볼은 홈플레이트 뒤로 빠르게 날아가고 반응할 시간은 전혀 없었습니다. 움직이지도 못할 단 한순간 파울볼은 린다 씨의 오른쪽 얼굴을 강타했고요. 곧장 그녀는 그 자리에 앞으로 쓰러졌습니다. 볼은 한순간 번개처럼 날아와서 볼이 얼마나 세게 얼굴을 때렸는지 린다 씨 얼굴에 맞고 튕겨가지고 그 다음 뒷줄에 있는 남성 가슴에 맞고 이어서 몇 줄 뒤까지 덜커덕거리면서 튀어간 것입니다. 얼윈 씨는 걱정에 괜찮냐고 Are you okay? 하고 물었고요.
그녀는 I'm not okay라고 괜찮지 않다고 답한 것이 평생을 같이 한 부부의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이어서 응급요원들이 도착했을 때 그녀는 걸을 수가 없었고요. 이 응급요원들이 그녀를 통로로 이동시키고 앰뷸런스에 싣고 병원 응급실로 향했습니다. 얼윈 씨가 앰뷸런스 앞자리에 동행을 했는데요. 중간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솔직히 그냥 생각하기에 파울볼에 맞아 사망한다는 생각은 미처 들지도 않았습니다. 얼윈 씨는 앰뷸런스에 앉아서 단순한 생각에 병원에 들어가 검사하고 몇 개의 서류 사인하고 조금 지켜보다 집으로 데려갈 것으로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렇지만 그녀는 결국 응급 뇌수술에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채 4일 뒤에 사망했습니다. LA 카운티 검시관 리포트에는 사망 이후로 둔탁한 물체 충격에 급성 뇌출혈, 파울볼이 사인이라고 적혀 있었던 것입니다. 가족 친지들에게 이메일을 보내고 다저 스타디움에서 파울볼 얘기를 한 것이죠. 파울볼의 사망, 너무나 명확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저스는 사인을 6개월 동안 알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뉴욕타임즈에 알리기를 다저스는 보통 스타디움에서 일어나는 사고를 이 개인적인 프라이버시 중요시하느라고 일반적으로 알리지 않는다는 것이 변명이었습니다. 5년이 지난 오늘 다저스에 대한 분노는 여전히 있으면서요. 우리 같은 작은 팬 하나에 신경 쓰지 않는다는 인상을 받으면서 무척 실망스럽다고 말합니다. 결국 6개월이 지나고 분노에 찬 딸 제이나 씨는 ESPN의 윌리엄 와인바움에게 연락을 했고 사실이 알려지자 오늘 다저스는 그때그때 부랴부랴 인정을 하게 된 것이죠. 요새 와서도 아는 사람들에게 어머니 사고 얘기를 하면 듣고 있던 사람들은 모두 입을 다무지를 못하고 놀라면서요. 그들의 첫 번째 질문이 무엇이냐 하면 다저스가 무엇을 해주었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저스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도 다저스는 언급을 회피하면서 인터뷰를 거절합니다. 결국 린다 씨 사망 1년 후 다저스는 홈플레이트와 양쪽 더그아웃 뒤를 보호하는 넷 높이를 8피트 더 높였습니다. 그 이후 모든 팀도 이것을 따르게 되었고요. 마이너리그 팀 구장 넷 높이는 2025년 시즌부터 넷을 설치하게 변했습니다. 얼윈 씨는 아직도 여전히 그날 밤 내가 왜 그 자리에 앉아있지 못했나 하고 슬퍼하고 있습니다. 올해 62살인 지니 라스톤 씨가 있습니다. 그녀는 늘 생각하기에 결혼 생활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해왔는데요. 뉴욕에 살면서 결혼 30주년을 앞두고 있던 그녀는 이혼을 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자녀들을 모두 성장해 독립시키고 나가게 만들었는데 남편은 이제 반은퇴한 세마이 리타이어드 상태였고요. 그렇지만 그녀는 새로운 사업을 준비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러다 코비드가 들어닥치고 두 사람 사이에 다수의 이견과 충돌이 이어지면서 결국 갈라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지금 와서 얘기를 하는데요. 부부는 각자 커리어에 서로 잘 안 맞았다고 하는데 그러다 남편은 서서히 줄여가기 시작하는 단계였고요. 본인은 비즈니스에 오히려 더 박차를 가하던 중 두 사람이 각각 추구하는 인생의 다른 단계에 있다는 것이 역력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60살이 넘은 나이에 이혼이라는 것, 알고 보면 요새 드문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얼마 전에 한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 1946년에서 64년 사이에 태어난 베이비 부머 세대들, 그 다른 어느 세대들보다 이혼율이 가장 높다고 합니다. 지난 7월에 나온 결과인데요. 1990년에서 2021년 사이에 이혼 데이터가 나와 있는데 45살 이상 세대 이혼율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45살 이하의 이혼율은 오히려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 가장 연령이 높은 층 65세 이상은 이혼율이 3배나 증가했고요. 이 연령층 중에 여성의 이혼을만 따져봤을 때는 거의 4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사실 황혼 이혼율의 증가 이전에는 상당히 드물었던 것이죠. 그렇지만 1990년에서 2010년 사이 이후의 센서스 통계에 나타난 것이 2배로 늘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요. 이혼 중 25%는 65살 이상 커플에게서 일어난 것입니다.
이유는 다양하겠죠. 그렇지만 이제는 단지 사회가 바라보는 이혼이라는 것, 이런 사회적인 변화가 크다고 합니다. 이혼에 대한 편견이 조금씩 줄어들었고 65세 이상 여성들에게서 경제적으로나 정신적 차원에 또 사회적인 위치가 높아진 것들이 모두 작용했습니다. 이런 모든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가지고 이 베이비 부모 세대들, 사실 이전 세대들에 비해서 이혼을 더 손쉽게 받아들이게 변한 것입니다. 베이비 부모 세대들 중에 가장 어린 나이가 거의 60살이 됐죠. 또 나이가 많은 세대는 곧 80세에 접근하는 시점에 연구가들은 또 회색 이혼이라고도 부릅니다. 이 Grey Divorce라고 하는데 이런 증가하는 추세들은 조만간 줄어들 것 같지 않아 보인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연구가들이 황혼 이혼, 이것을 두고 다른 세대들보다 유독 베이비 부모 세대들에게서 올라가는 것이 특이한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베이비 부모들보다 다음 젊은 나이가 그 밑에 단계인 젊은 세대들에게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을 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연방 Marriage Research Center 분석을 보면 베이비 부모들, 심지어 젊은 나이대에도 다른 세대들보다 이혼율이 높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중년이 이상 되면서 이혼율이 더 증가하는 결과를 가져왔죠. 거기다 베이비 부모 세대와 다른 세대를 비교해 보면 그 아래 젊은 층, 이들은 결혼 비율 자체가 베이비 부모들보다 더 낮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결혼하는 커플은 아무래도 한층 더 경제적으로 안정된 사람들의 경우라고 하면서 이런 사람들이 결혼하게 될 확률이 높아지고 또 결혼한 이후에도 한층 더 안정적인 삶을 살 확률이 높다는 것이죠. 이런 차원에서 볼 때 다음 젊은 세대들이 나이 먹은 이후에도 이혼의 위험도가 더 낮을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죠. 일반적으로 이런 황혼 이혼 중 가장 장기 결혼이라고 부르는 long marriage의 이혼율이 비교적 낮다고 합니다. 보통 10년 이상의 부부가 있을 때 이것을 결혼 long marriage로 간주한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이렇게 오래 산 부부들은 결혼 생활에서 이 이혼율이 낮아진다고 하죠. 그런데 베이비 부모 세대들은 이런 전통을 다 깬 세대라고 합니다. 이들은 단지 오래 살았다는 이유로 결혼을 유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런 전통을 깨고 이혼하는 중년층의 이유는 다양합니다. 첫 번째 예를 들어보면 이 베이비 부모 세대들은 결혼 나이가 현재 젊은 세대들보다 한층 더 일찍 결혼들을 했죠. 이런 나이에 일찍 결혼을 하면서 이혼의 요소들이 더 높은 것이죠. 그런가 하면 그보다 연령층이 낮은 다음 세대들은 이런 나이에 결혼하지 않았고요. 더 나아가서 제너레이션 X나 밀레니얼 세대, 이런 세대들은 30대 중반에 가서야 결혼하는 추세이죠. 어린 나이에 결혼할 경우 이혼 위험도가 높다는 것이죠. 나이가 좀 먹어서 결혼하는 경우에는 만약 결혼 생활에 문제가 생겼다 해도 이 두 번째나 세 번째 결혼할 수 있는 이제 나이에 이 인생의 기간이 많이 남아있지 않다는 생각에 조금 더 심사숙고한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볼 때 이 초혼 말고 재혼이 실패하고 갈라설 가능성이 2배 반 더 높다고 나와 있네요. 베이비 부모 세대들은 나이를 먹어가면서 오히려 느지막이 황혼 이혼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또 이렇게 이혼을 결정하게 작용하는 또 다른 요소로 그중에 재정적, 언어폭력, 부적절한 관계, 약물남용, 정신병, 자녀 부양에서 오는 이견 등 이 모든 것들이 나이 먹고 나중에 결혼 생활을 깨트릴 수 있다는 것이죠. 또 나이를 먹으면서 베이비 부모들에게 예전 젊은 시절 이혼이라는 것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이제는 만약 이혼을 해도 어떻게든 극복하고 살아가는 사회적인 변화가 큰 요소로 작용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요소로 부부 사이의 은퇴 같은 것을 두고도 이 추구하는 단계나 이견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요. 또 건강상 문제가 생긴다면 이전에 위태로웠던 결혼 생활이 결국 이혼으로 갈 확률을 아주 높여주는 것이죠. 실제로 2022년에 나온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부인 건강에 장기적 문제가 생기거나 불구가 된 경우에 이혼율이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남편 건강의 문제로는 이혼율이 증가하지 않았다고 나와 있습니다.
황혼 이혼 이후 정신적 부작용이 상당 기간 동안 지속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몇 달이 지나고 나면 그래도 생각보다 높은 비율의 중장년층이 극복하고 새 출발을 한다고 연구팀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야기 맨 앞에 말했던 지니 씨의 경우 이혼을 했음에도 이제는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오히려 비교적 행복한 29년 동안 결혼 생활을 한 것이라고 간직하고요. 절대 본인의 결혼이 실패한 결혼이 아니었다고 장담합니다. 다행히 가까운 옆에 있는 친지들이 따뜻한 네트워크가 되면서 어려운 상황을 한층 더 쉽게 잘 넘길 수 있게 도와주고 있다고 합니다. 황혼에 접어들고 있는 베이비 부모 세대들의 황혼 이혼율이 증가 추세를 타고 있다는 현실입니다. 조지아주 피치트리 시티의 모습입니다. 티네이저나 나이 드신 분들이 전기 골프 카트를 타고 다니는 모습이죠. 이런 모습은 미국 내 많은 외곽 교외 지역에 한층 더 현실적인 운반 방식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이곳에 위치한 맥킨토시 하이스쿨이 있는데요. 학교가 끝나자마자 수많은 티네이저들이 파킹장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분전 미니 트래픽이 이어지는데 이 모두 자동차가 아니고 골프 카트를 이용해서 집으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보는 어느 하이스쿨에서 마치고 벌어지는 모습이지만 이곳은 자동차 대신 골프 카트라는 점이 흥미롭죠. 아틀란타에서 남서쪽으로 31마일 정도 떨어진 곳인데요. 13,000 가구 안에 등록된 골프 카트 숫자만 9,300대가 넘습니다. 미국 내 가장 골프 카트 사용이 편리한 커뮤니티로 손꼽힙니다. 타운 전체 25제곱마일 면적 안에 수백 마일에 해당하는 자동차 없는 카트만 갈 수 있는 도로가 있습니다. 이것은 거미줄처럼 깔려 있고요. 이 안에 수많은 쇼핑센터, 공공 빌딩들 안에 카트만 세울 수 있는 파킹랏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카트에 그려져 있는 만화 캐릭터 옆에는 타운의 공식 로고와 함께 골프 카트는 우리 타운의 상징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렇게 피치트리 시티는 미국 내 흔한 교외 동네 모습인데요. 이렇게 쭉 주위를 둘러보면 자동차 2대를 세울 수 있는 차고가 있고 널찍한 앞잔디를 갖춘 단독 주택들이 줄줄이 서 있습니다. 이 타운을 설계한 사람은 하루 생활에 자동차 운전이 절실히 필요하지 않다는 개념을 가졌던 것입니다. 이런 생각은 걸어다니면서 하루 생활을 한다는 현재 움직임의 몇십 년 앞을 내다본 것이죠. 이것은 현재 새 타운 설계는 물론이고 현재 존재하는 수많은 커뮤니티가 교통에 따르는 매연을 줄이려는 고전하는 현실에 새로운 레슨을 주고 있습니다. 물론 현재 미국 내 골프 카트를 트랜스포테이션의 일부로 이용하는 커뮤니티는 여러 곳이 됩니다. 한 예로 플로리다 주에 55세 이상 거주하는 8만 명이 넘는 인구의 The Village가 있는데요. 이 안에는 총 90마일이 넘는 다목적 용도 패트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또 미국 내 소위 골프 카트 커뮤니티로 알려진 애리조나주의 선시티나 캘리포니아의 팜 데저트 같은 곳도 자동차와 골프 카트가 느린 속도로 일반 도로를 공유합니다. 그러나 이번에 말하는 피치트리 시티는 로컬 커뮤니티 삶의 골프 카트가 생활에 가장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 유일한 도시이죠. 이 타운 개발 시점인 1950년대 개발업자들은 바로 이 페이트 카운티 가장 시골 외곽에 수천 에이커 땅을 사들였습니다. 이곳을 정한 이유는 다른 이유 없고요. 가장 땅값이 싸서 그랬다고 합니다. 이렇게 도심지 외곽에 가서 땅을 사서 개발을 하기로 결정했죠. 그때 당시 21살의 조지아 텍 학생이었던 조엘 카운시는 그때 당시 신문 기사를 읽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러다가 이번엔 1959년 타운의 초기 시장이 되어서 지금 86살이 되었는데 지금도 그곳에 살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이곳을 Georgia's New Town이라고 사람들이 불렀다고 기억을 하면서 타운 개발에 일하고 가정을 꾸리고 즐기면서 살 수 있는 타운을 건설하는 데 목표를 둔 곳입니다. 그때 당시 이런 소위 뉴타운 건설 붐이 줄을 이뤘는데요. 곳곳에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버지니아주의 레스턴,
또 캘리포니아주의 얼바인, 텍사스주의 미들랜드, 메릴랜드주의 콜롬비아 등 이 모든 곳들 피치트리 시티와 같이 자동차 없는 동그라미 형태 패스를 꿈꿔왔던 것이죠. 그러나 현실적으로 비싼 땅값에 이것을 운영하고 제대로 감시하는 시스템이 부족하면서 모두 이 프로젝트를 캔슬해버렸습니다. 그렇지만 피치트리 시티에서는 초기 시장 카운시가 앞장서면서 개발업체와 마스터 플래너에게 강력한 권한을 부여하고요. 인공호수, 다용도 건물과 패스 등 여러 가지 어메니티에 투자하는 인센티브를 주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피치트리 시티에 들어선 첫 번째 골프 카트는 1960년 중반쯤 골프장이 들어서면서부터였습니다. 아침 일찍 골프를 즐기고 난 주민이 그냥 그것을 탄 채 타운 내 가서 볼일 보기에 너무나 적당했다는 것이죠. 이렇게 한 사람 두 사람씩 이런 생각이 증가해 가면서 시티는 카트가 갈 수 있는 패스를 점점 늘려갔습니다. 또 그 주위로 새로운 서브 디비전이 들어설 때면 자동적으로 카트 패스를 연결해 온 것이죠. 또 자동차 트래픽과 이 카트가 마주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카트만 통과할 수 있는 터널이나 다리를 놓아 해결했습니다. 그리고 1970년대 들어서 조지아주의 주정부 DMV 법으로 골프 카트를 제외시키기에 이것이 통과됐습니다. 그러면서 로컬 커뮤니티 차원의 룰을 정하게 해줬죠. 그러면서 오늘날 피치트리 시티 주민들에게 카트 등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16살 이상이나 또 러너스 퍼밋을 갖춘 15살 이상은 운전면허증에 무관하게 골프 카트를 합법적으로 운전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요. 어른이 동승한 경우에는 12살 이상 되면 카트를 운전을 허용해주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골프 카트를 이 로컬 딜러에서 판매, 렌탈, 수리도 모두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새 카트를 살 때 가격이 4명이 앉는 종류는 약 $13,000 선이고요. 6명이 앉는 타입은 $16,000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보통 일반 자동차 가격의 3분의 1 정도라고 하는데 대부분 이 카트는 전기 타입입니다. 보통 차고의 일반 아웃렛에서 충전이 가능하고 또 타운 내 다니다 보면 도서관이나 로컬 슈퍼마켓 또 다양한 소매 스토어에 충전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두고 이 지역 부동산 에이전트인 하이디 베커 씨는 골프 카트 옵션의 라이프스타일 이런 것은 주택 가치에 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미국 어디에서도 이렇게 카트를 타고 마켓이나 운동하러 가고 식당을 갈 수 있느냐고 말합니다. 지난 6월에 주택의 중간 가격을 보니까 $600,000가 넘었다고 하는데 이 액수는 페이트 카운티 안에서 평균 중간 가격을 훨씬 넘는 액수라고 합니다. 이 타운 카트는 완전히 문화로 자리 잡았다고 하고요. 누구나 다 타고 다니니까 지나가는 카트를 보면 서로 아는 사람들끼리 손 흔드는 모습은 하루 종일 보는 곳이라고 합니다. 2007년 나온 연구 결과가 있는데 피치트리 시티의 골프카트 패스를 이용하면서 주민들에게 운반 전체에 들어가는 비용이 감소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피치트리를 버블이라고 부르기까지 하는데 그 안에 존재하는 주민들에게만 오히려 좋은 것을 제공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큰 차이가 나는데요. 카트 등록을 이 안에 사는 주민에게는 3년에 단 $15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외부 사람인 경우에는 패스 안에 들어오려면 1년 비용이 $250라고 합니다. 아무튼 자동차 사용이 필요 없는 카트를 이용한 타운 피치트리 시티. 과연 앞으로 미국 내 매연 없는 도시 구상에 하나의 참고가 될지 흥미롭습니다. 여러분, FICO 스코어 그러면 이 크레딧 점수라는 것 아시죠? 이 크레딧 점수의 완벽, 퍼펙트 스코어가 850점입니다. 이렇게 850점을 가지고 있는 한 여성의 경우인데요. 이런 완벽한 크레딧 점수가 늘 자랑스러웠다고 말을 하는데 그런데 얼마 전 가지고 있던 나이도 먹고 해서 가지고 있던 집 모기지를 다 갚아버렸습니다. 그런데 크레딧 점수에 영향을 줄 아무것도 없는데 점수는 오히려 24점이 내려가서 826으로 나온 것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826점도 절대 좋은 점수인데
실제로 750점대를 넘어가면 크레딧 점수 따지는 측에서는 빚을 사용하는 신용이 최고급으로 취급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점수 관리를 철저하게 하는 사람일수록 이런 모기지나 자동차 론을 다 갚아버리고 몇 점 떨어지는 것에 아주 민감합니다. 이 여성은 작년에도 자동차 론을 일찍 갚아버렸더니 30점이 떨어졌다고 하면서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고개를 흔드는데요. 이 중에 다른 것도 아니고 거대한 모기지를 다 갚아버린 후에 점수가 떨어진 것 절대 이해 못한다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이 분야 전문가들은 이것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하고요. 이 정도에서 다음 낮은 레벨 떨어질 리는 없다고 합니다. 앞에 말한 여성은 2018년에 최고 850점을 기록했는데요. 새 크레딧 카드 신청한 이후에 일시적으로 몇 점 떨어진 것 제외하고는 줄곧 850점을 유지해 왔습니다. 그러다 최근 남편이 은퇴하고 모기지를 갚아버리기로 결정했던 것이죠. 크레딧에 좋은 행동을 하고 어떻게 점수가 떨어질 수 있느냐고 되묻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해서 점수가 나오는 것을 이해를 한다면 좀 더 쉽게 이해를 할 수 있는데요. 가장 많이 알려지고 있는 점수가 FICO 스코어죠. FICO. 보통 이 소비자들이 일반 사람들이 300에서 850점 사이의 등급을 매겨가지고요. 물론 높은 점수일수록 더 좋은 돈을 빌리는 사람으로 등급이 되죠. 이런 점수는 Experian, Equifax, TransUnion 다 들어보신 이름들이죠. 이런 데서 크레딧 리포트에서 오는 정보에 의존하고 그리고 이 세 곳 점수는 조금씩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FICO 점수는 본인의 모든 데이터를 이용해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서 모든 페이먼트 히스토리, 또 현재 빚지고 있는 액수, 새로운 크레딧, 이런 크레딧을 사용한 기간, 다양한 크레딧 종류의 믹스 등 이 모든 것들이 합쳐져서 계산되는 것이죠. 각 캐테고리마다 무게가 조금씩 정해져 있습니다. 얼마나 점수에 중요한지가 이제 제공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페이먼트 히스토리는 약 35%이고 제일 높습니다. 또 얼마나 빚지고 있는지 밸런스죠. 다시 말해서 본인에게 주어진 크레딧 최고 한도에 몇 퍼센트를 사용하고 있는지 그 비율 크레딧 유틸리제이션이 이것도 30% 무게가 실리고요. 그런가 하면 얻은 크레딧을 얼마 동안 사용하고 있는지 얼마 동안 오랫동안 이 시간의 길이도 15%, 또 새로이 얻은 크레딧이 10%, 그리고 매달 내고 있는 다양한 크레딧, 모기지, 자동차 론 등 이런 믹스도 중요합니다. 또 이런 빌린 돈의 다양한 믹스는 빌린 사람이 얼마나 다른 종류의 빚을 얻어서 매니지하는지 렌더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이 중 모기지에 내고 있는 것은 여러 가지 캐테고리에 해당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것은 크레딧 기록 기간에도 들어가고요. 크레딧이 섞여 있는 믹스 안에도 들어갈 수 있고 페이먼트 히스토리에도 가장 눈에 띄는 것이죠. 거기다 모기지에 연관돼서 다운 페이먼트는 얼마에 밸런스는 얼마인지도 무게가 실리게 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모기지 외에는 다른 빚이 별로 없다고 해도 이것을 정기적으로 온타임 페이먼트를 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크레딧 매니지먼트 차원에서 볼 때 책임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간단히 말해서 좋고 높은 크레딧 점수를 원한다면 절대 늦지 말고 그때그때 페이먼트를 내고요. 또 빚을 낮추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그러함에도 모기지를 다 갚아버린 후에 점수가 내려가는 이유는 모기지 론을 갚아버리고 나면 크레딧에 섞여 있는 다양한 믹스가 사라지거나 줄어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FICO 점수가 보는 관점에서는 어느 정도 빚을 가지고 매니지하는 것이 빚이 아예 없는 경우보다 위험도가 더 낮다고 보는 것이죠. 그동안 활발하게 유지하고 온타임 페이먼트를 유지하고 매니지하던 론이 없어지면 이런 이유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점수가 낮아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전과 같이 좋은 크레딧 습관을 지속한다면 점수는 다시 올라갈 것입니다. FICO 점수는 이런 모기지 같은 론 경험이 전혀 없는 사람과 이전에 모기지 경험을 갖고 있는 사람을 잘 구별합니다. 그래서 모기지를 다 갚아버린 후에도 크레딧 히스토리나 이 기간, length, 이 캐테고리에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는 것이죠.
이런 이유로 이렇게 정기적으로 갚아가는 인스톨먼트 타입 활동이 없이도 이런 것이 없이는 700점 정도까지는 가능한데 그렇지만 완벽한 850 정도 점수를 차려면 빚을 얻어서 페이먼트를 하고 모든 면에 매니지할 수 있는 것을 보여줘야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사실 850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정말 페이먼트 한 번도 늦은 적이 없다고 하고요. 이 컬렉션이나 어떤 종류의 부정적인 기록이 전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가지고 있는 어카운트 중 가장 오래된 것은 30년이 넘는 것들도 있다고 하는데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새로운 어카운트를 드물게 열고요. 꼭 필요할 때 아니면 크레딧을 절대 신청하지 않습니다. 보통 사용할 수 있는 리볼빙 크레딧 사용을 30% 아래로 유지하라고 충고합니다. 예를 들어서 본인의 크레딧 리밋이 $10,000라면 사용하고 있는 밸런스가 언제고 $3,000 아래로 유지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850점 정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크레딧 비율은 평균 4%입니다. 그런데 계속 우리가 850점을 얘기하고 있지만 미국 내 850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오직 1.7%에 불과합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은요. 돈을 빌려주는 렌더들이 보는 관점에서는 완벽한 850점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750점 이상 되는 사람들은 모기지를 주는데 모두 똑같이 본다는 것입니다. 앞에 말한 여성, 모기지를 갚고 잠시 내려갔던 점수가 최근 들어서 846점으로 돌아오고 있다고 미소를 짓습니다. 미국 생활의 높은 크레딧 점수는 필수적입니다. 융자를 얻으려 해도 이자율에 큰 차이를 가져오고 때에 따라서는 나쁜 점수로 인해서 융자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좋은 점수를 넘어 완벽한 850점을 유지하던 한 여성이 모기지를 다 갚아버리고 오히려 점수가 내려간 놀란 이야기를 보면 파이코 점수는 다양한 요소들이 합쳐져 계산된다는 것이 느껴집니다. 아무 빚도 없이 페이먼트 역사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보다 어느 정도 크레딧을 이용하면서 책임감 있게 매니지하는 능력이 더 좋게 반영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750점 이상 넘어가는 사람이라면 렌더 측에서는 같은 높은 등급으로 여긴다는 것도 중요할 것입니다. 가능하다면 제때 모든 페이먼트를 내고 빚 액수도 어느 정도 낮게 유지하는 습관을 지속한다면 크레딧 점수는 점점 더 높아질 것입니다. 위클리 매거진은 인터넷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radiokorea.com에 들어와 다시 듣기를 누르시고 편안한 시간에 들으십시오. 또한 위클리 매거진을 유튜브에 들어와 RKTV 1540을 통해서도 들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위클리 매거진 진행의 문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